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지난해 연간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비롯해 본인의 생각이 연명 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라고 하는데요. 훗날 임종기에 있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된 수치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5명 중 1명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갖는 의미,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폐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죽음,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취지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른 의미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학 박사이신 김명희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께 도움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주 동안 연명의료 결정제도 그리고 또 임종기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살펴보겠고요. 사전에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나의 생각,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름이 좀 길고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예. 네, 그러나 이 단어를 세 개로 토막내서 생각하시면 쉽고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전, 죽기 전에 예. 연명의료,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치료, 그다음에 의향서, 나의 생각, 그래서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렇게 하시면 이해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하겠습니다. 네,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이제 성인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건강하다면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등록할 수 있고요. 또는 질병을 진단받고 일찍 사기에 이르기 전에 작성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한다는 것은 임종기에 어떤 치료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임종기에 어떤 치료를 하지 않는다기보다 어떤 시점에 연명의료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치료 목적으로 그런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 이런 거를 받고 계시더라도 임종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중단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체외 생명 유지 수술이라 그래갖고 요새 이제 에크모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신기술이나 수혈, 혈압 상승제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시면서 이 환자가 이제는 임종 과정에 있어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환자한테 고통을 야기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그런 연명 의료를 네. 하지 않거나 또 중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럼 이거 어디서 작성할 수 있습니까? 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이제 생명에 대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혼자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반드시 교육을 받은 상담자와 함께 의논을 통하고 설명을 받은 후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기관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네.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 국가의 공공기관 등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우리가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네. 복지부가 이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받은 기간에 한해서 상담을 제공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정받은 곳이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럼 등록 기관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지역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인터넷 홈페이지 찾는 거가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855-0075로 전화하시면 예.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185-0075 네. 적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전국에 약 500여 기관이 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500곳이 아니라 500기관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에서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작성할 수 있는 장소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500여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할 수 네. 있는 곳은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다. 네. 또 네, 산하 그렇습니다. 조직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변에 가까운 곳으로 지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시는 곳에 주소를 말씀 주시면 가장 가깝고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곳을 안내 드릴 겁니다.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말씀해 주신 1855-0075로 아마 상담 전화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전화를 했다. 그럼 어떤 내용들부터 상담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고 싶으신 본인이신지, 예, 또는 가족분들인지에 대한 이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 주신 분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또 굉장히 또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 상담원에게 또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군요. 네, 가족이 혹시 대신 전화해 드릴 수는 있습니까? 그럼요. 네, 가능하고요. 네. 예. 가족이 전화로 궁금하신 거나 작성이 가능하신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양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제일 위쪽에 작성자의
개인 신상을 쓰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름, 그렇습니다. 주소, 뭐 주민번호 네. 이렇게. 네. 이거 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원칙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상담하신 분의 그 또 서명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때로는 뭐 글을 못 읽으신다든지 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을 해갖고 현장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그 파일들을 함께 첨부하면 네. 본인이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예, 그 효과를 동일하게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꼭 작성하지 못할 뭐 상황이 있다면 대신 이제 쓰시더라도 동영상이나 이런 음성 녹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첨부만 하게 되면 가름할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면요. 호스피스 이용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네.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용 의향이 없다. 두 개 중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연명의료를 결정하더라도 그 통증이나 또 일반적인 증상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연명의료를 결정했다는 것은 얼마 이후에는 이제 사기가 닥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것은 그런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통증도 치료해주고 증상도 완화시켜주면서 그런 그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심리 사회적인 그런 지지도 해주는 의료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스피스는 일단 말기 또는 임종기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호스피스 이용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꼭 그대로 보다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드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뭐 대부분은 이용 의향이 있음에 표시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이용하시는 게 좋죠.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그렇습니다. 게 있다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칸 아래로 내려가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설명사항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사항이 쭉 설명이 돼 있는데 6가지예요. 어디에 대한 사항, 어디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내용과 연명의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들로부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사들을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이제 작성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6가지 설명사항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해서 네, 위의 그렇습니다. 사항을 잘 설명받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네, 네, 체크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고요. 네, 5번째 보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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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말은 이 의향서를 뭐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사람의 마음이 항상 이제 뭐 안 변하면 좋지만 또 변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거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는 아예 작성 안 하는 게 좋겠어 하면 작성 안 하는, 철회시키는, 아예 작성을 안 하는 걸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너무 크게 이제 그렇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네, 처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네. 가능하다는 걸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환자 사망 전 열람 허용 여부 해서 네, 네. 열람 가능, 열람 거부, 그 밖에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중에 네, 체크를 네,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해 놓는 거를 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무한테나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작성한 나의 의사를 나는 내 가족이나 누군가의 제3자에게 알려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해 놓은 거를 확인하도록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또 어떤 분은 나의 이 중요한 결정을 아무한테나 알리는 게 싫다. 나는 그러면 이제 나는 열람 안 하는 걸 거부. 원한다. 예. 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는 특별히 누구한테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본인의 이제 희망사항을 또 거기다가 적어 놓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상담자의 뭐 이름 이런 것을 네, 쓰실 네, 네. 거고 아마 마지막에 서명하는 걸로 네, 꽤 네, 간단한 그렇습니다. 양식이고 아마 네. 이제 상담사가 하는 설명이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이제 6가지 설명이 그러니까요. 예,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유의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 그러면 임종기에 딱 접어들었을 때 이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까? 네, 그 연명의료 일의 결정을 예. 임종 그 과정에 들어서야지 되기 때문에 효력이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작성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한 그 작성하신 내용이 변함이 없는지, 또 작성했을 때하고 막상 또 아파서 그 당시 상황이 됐을 때하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아팠을 때 생각은 어떤지 해서 변함이 없으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아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또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바꿀 그렇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의사 네, 표현을 네.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막상 임종기에 돼서 네. 주변의 가족,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예. 네, 결정을 해도 네, 그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 사람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예. 예,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네. 그거를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가 써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의료진들이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고 본인만 아시지 마시고 예. 주변의 가족분들한테 나는 이런 걸 작성했고 그 작성한 내용이 나의 진심이고 그것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것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자녀들이 그 상황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좀 당황스럽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네. 얘기를 하고 자기의 뜻을 네. 알려두는 게 더 네.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다면서요? 예. 네, 많이 늘고 있고. 늘어서 지금 200명을 넘어서 300만 명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또 찾아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좀 보완했으면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 네, 아쉬운 점이야 많지만 예. 가장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죄송한 것은 작성하는 곳이 이제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작성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가까운 사는 보건소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는 등록기관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이 일을 하겠다 하는 보건소만 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보건소는 작성할 수도 있고 어떤 보건소는 작성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통일성을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다 작성할 수 있다. 또는 노인복지관도 지금 노인복지관이 한 전국에 40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여 개만 또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에 가면 작성할 수 있다. 짜더라. 그래서 400여 개가 다 작성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색창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렇게만 입력하셔도 관련 정보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학 박사이신 김명희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 챙기셔야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폐렴구균과 독감 예방접종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폐렴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인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에서 폐렴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일상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르신들은 또 앓고 있는 질환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 폐렴의 위험이 또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폐렴에 걸렸을 때 사실 폐렴 자체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더해갖고의 중증의 합병증, 폐혈증이나 호흡곤란 증후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사망에 이르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 폐렴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노인 사망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 자체가 폐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걸리기가 쉽잖아요. 게다가 만성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생명과도 직관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은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무료로 폐렴구균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23가 다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이를 접종하면 됩니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의 경우도 역시 65세 이상의 경우는 무료가 되겠고 또 지금 시점이 지난 금요일부터 75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그 무료 접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빨리 가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독감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역시 폐렴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 노인들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노인, 아주 어린아이, 그리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이거든요. 근데 노인의 경우는 더해서 이런 노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험 인자가 두 가지가 겹쳐버리니까 폐렴에 걸리기도 쉽고 또 걸리면 합병증, 폐혈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그런 중증 합병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실제 폐렴 사망자 수의 94% 엄청난 숫자가 다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 특히 위험합니다. 예. 그 폐렴이 젊은 층에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일 수 있습니다만 94%니까 대부분 네.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다.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인들에게 폐렴은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감기라든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침이나 열나고 가래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예. 폐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증상만으로 폐렴과 감기를 구별하는 거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열이 동반되면서 기침과 누런 가래가 좀 장기간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폐렴을 일단 의심해보고 진찰 받아보고 검사도 받아봐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노인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폐렴이 걸리면 고열에다가 심한 기침 가래가 나오지만은 네. 노인의 경우는 이렇게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미열, 뭐 약간의 기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거나 자꾸 의식이 반복해서 흐려지거나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섭취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 역시도 폐렴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지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 백신을 맞게 되면 독감과 폐렴의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까? 아유, 뭐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게 되죠. 실제로 백신의 효과라는 게 100%는 아니긴 해요. 예. 평균적으로 우리 효과가 좋다 그러면 한 뭐 60% 정도라고 하고 그래도 그중에서 폐렴구균의 경우는 노년층의 경우 무려 4분의 3, 한 75%까지도 효과가 있다. 많이는 84%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폐렴과 독감을 아예 안 걸리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3분의 2 내지 4분의 3 정도. 근데 그래도 나는 걸렸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 하실 거 없고요. 예. 걸리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합병증이 굉장히 적게 진행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합쳐서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어르신들 반드시 맞으시는 거 아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꼭 가서 맞으세요. 그렇죠. 물론 뭐 예방 접종했다고 해서 100%다 막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감염이 돼도 비교적 좀 약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 예방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증도 그리고 합병증 예방으로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가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독감은 보통 이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험이 가장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데 유행하기 전에 미리 맞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적기라고 봐야겠죠. 정확하십니다. 예. 보통 백신을 맞으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주쯤 걸리거든요. 네. 근데 독감이 주로 유행하는 게 1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이 완전히 적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지난 금요일 1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접종하니까 18일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방문해서 접종 받으시고요. 독감 맞으면서 폐렴 주사 안 맞으셨으면 폐렴 백신도 함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맞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맞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같이 동시에 맞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독감과 코로나19 같이 맞으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독감과 폐렴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좀 떨어져서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데 또 2번 가시기 번거로우시니까 한 번에 맞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폐렴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들에게는 이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드렸다시피 노인이라는 것 자체, 즉 연령이 높아지는 것 자체와 그다음에 만성질환을 가진 이 두 그룹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폐렴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즉 노인성 폐렴의 위험 인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70세 이상 초고령이 들어갈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혹은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이 있거나 할 때 더 잘 걸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시설, 즉 요양원에 재원 중일 때에도 폐렴 위험도가 집에 계신 분보다 1.8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 높은 것 자체가 높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게 폐렴에 더욱 취약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는 왜 그러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그 중에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거는 폐가 원래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 걸렸다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기저에 갖고 있던 폐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폐질환만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자나 당뇨병 환자조차도 역시 폐렴에 걸려서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서 10배까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는 5배까지 당뇨병 환자는 3배까지 폐렴이 잘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초고령 그 자체도 위험인자고 또 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리기도 쉽고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자명하니까요. 예. 폐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감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폐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독감을 유발하는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폐 안까지 침투하고 퍼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셈이죠. 우리가 예. 폐렴은 물론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이 다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는 감기처럼 이제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파생해서 하기도까지 세기관지 이하의 폐조직, 폐포라든지 주변 조직 전체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바이러스가 염증을 1차로 유발하고 2차로 세균 감염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시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걸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 폐의 기능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면서 사망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셈이죠. 네. 폐렴에 걸렸을 때 폐 전체로 번지면서 가장 중증 합병증이
급성으로 호흡곤란 증후군, 숨을 잘 못 쉬게 되죠. 그래서 청색증도 오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균이 피 속을 돌아다니는 폐혈증, 이 두 가지 합병증이 사실 가장 위험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폐렴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또 무서워하시는 뇌졸중 이것으로 인한 사망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22년 통계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 발표된 23년 통계를 보아도 우리가 사망 1위가 암이고요. 예. 2위가 심장질환이고 그리고 3위가 지금 폐렴으로 돼 있고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제가 왜 22년 통계를 잠깐 밀어놨냐 하면 22년 통계가 조금 독특해서요. 아직 코로나 한참 진행될 시기라서 코로나19가 사망 원인 통계에 3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폐렴. 근데 그때도 역시 뇌혈관 질환은 폐렴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렴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된다. 뇌졸중보다 더 심한 사망 원인이다. 그러니까 예방접종도 열심히 하시고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예. 폐렴 구균의 감염 경로는 그 침방울로 감염되는 건가요? 네. 우리 침방울 그러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 이 호흡기 비말이라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침방울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감염된 사람의 코나 입에서 숨 쉴 때마다 나오는 작은 호흡기 비말, 즉 미세 침방울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렴, 구균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예. 요즘 이제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이 마스크 비롯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우리 코로나 때 전 국민이 잘 학습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마스크 끼고 손을 잘 씻었더니 코로나만이 아니라 실제로 감기, 폐렴, 배탈까지도 예방이 됐던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이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은 사람 많은 데 가실 때 마스크 끼고 가시는 게 안전하고요. 또 특히나 자신이 기침이나 재채기나 열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다른 이들도 역시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하는 게 결국 또 나를 위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폐렴이 폐혈증으로 악화되면 더 큰 문제라고요. 그렇죠. 폐 자체가 전반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은 노인들의 경우 특히나 이 폐렴균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폐혈증으로 악화됐을 때 이런 중증 감염 합병증이 정말 사망과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 이 폐혈증은 미생물이 돌아다니면서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중증 폐혈증이 동반되고 폐혈성 쇼크가 되고 다장기 부전증이 오게 되면 치명률이 무려 40 내지 60%, 즉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혈증을 막는 것도 폐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중요한 건 본인의 면역력 예.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도 있는데 뭐 고열이 난다거나 또 뭐 숨이 찬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혹시 폐렴까지 진행된 게 아닌지 가슴 사진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갑자기 이렇게 좀 힘이 빠진다거나 좀 무기력해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노인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연세가 이제 초고령 75세 이상, 80세 이상의 경우 기침가래 전혀 없어요. 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기운이 없이 축축 늘어지고 밥맛이 없다고 식사를 아예 안 하시고 그다음에 깜박깜박 졸고 계시고 아니면 좀 의식도 없어지는 듯해서 깼다 말았다 하시는 거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폐렴에 걸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갑작스럽게 기운이 빠지시는 노인들 꼭 가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아주 고열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잘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승환의 1000일 동안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